이렇게 참 많은 과정들이 인생의 가히 지각 변동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지각 변동을 겪고 계시죠. 그쵸. 맨 처음 지각 변동은 아마 이제 지금 결혼한 분을 만났을 때. 네.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아이 생각은 크게 갖지 않으셨는데 그 결혼을 하셨잖아요. 네. 둘 다 없었어요. 네. 그 결혼을 사실 하지 않아도 네. 같이 가족을 이룰 수도 있는데 네. 두 번째 만남 만에 그렇게 청혼을 하셨다는 놀랐어요. 거죠? 그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연애는 하기 싫었어요. 할 자신도 없었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연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제가 알고 있는 연애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하고는 계속 같이 있고 싶고. 근데 그러려면 결혼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냥 동거를 한다거나 그 상태를 다른 방식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이 사람하고는 꼭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청혼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꺼내면 100% 거절당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네. 100% 거절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성격이 어떤 얘기를 마음에 담아두지는 못해서 후회하겠지만 그래도 얘기를 하자. 그리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받아주신 거죠. 네. 그래서 쿨하게. 네. 그래서 엄청 깜짝 놀랐어요. 그 뒤에는 제가 더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거의 기대를 안 하고 어떤 얘기를 던졌는데 네.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엄청 깜짝 놀랐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정말 천만다행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지각 변동이 이제 시아가 되겠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태어난 그 아이의 이름이 시아잖아요.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 아이가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써주신 부분에서 그 로키 이야기랑 같이 아이의 관계를 이야기하신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여기 좀 읽어드리면은요. 28개월 된 녀석은 하루에도 몇 번씩 로키처럼 온몸을 다해 나에게 진심을 전달한다. 언어가 아닌 몸으로 사력을 다해 자기 마음을 나에게 전달한다. 그러다 지치면 에드리언 품에 안긴 로키처럼 거친 호흡을 내뱉으며 눈물을 글썩인다. 그 마음이 어떤지 나도 안다. 뭐 이렇게 나가는데 로키와 에이드리언의 관계를 이렇게 그 부자 간의 관계로 묘사하신 부분 어떻게 이런 글을 쓰셨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글을 쓸 때가 아내가 이제 거의 이제 만삭이 다가와서 아마 저 글을 썼을 때는 둘째 아이가 나왔을 때였을 거예요. 태어났을 때고 조리원에 가 있는 상태. 그래서 시아가 동생의 존재를 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존재가 나타났다라는 인식이 왔고 그다음에 처음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을 때였고 이제 다른 방송국에서 하는 이제 아빠랑 같이 출연하는 그 프로그램을 또 같이 출연하고 있고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가 있을 때였어요. 이사를 하고 그래서 말은 그리고 아주 잘할 때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가 엄청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방출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저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집에 저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뭐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기다려주고 바라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울면서 지친 아이를 이제 어떻게 해서든 달래고 재우고 나서 제가 핸드폰으로 이 글을 썼거든요. 그때 로키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로키가 뭔가 자기가 세계 챔피언이 될 거라는 걸 알고 로키 1에서 보면 그 심지어 지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았거든요. 졌다는 게. 근데 그냥 제 아들을 보는데 시아를 보는데 질 걸 알면서 뭔가 자기가 이렇게 해서 해소가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뭐 여러 가지 다 알 거 알면서 저한테 그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애드리언인 것 같고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시아가 로키인 것 같아서 하지만 그래서 서로 이제 끌어안으면 그때는 모든 엄청 게 다 끈끈해졌죠.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아빠. 근데 아기랑 그 아기 케어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면서 그 안에서 깨닫는 것들도 너무 많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상당히 전 달라지더라고요. 일단 유모차를
혼자 유모차를 끌고 문 하나 여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너무나 그냥 아기랑 바깥에 나가면 모든 게 미션이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대중교통 타는 거는 거의 저는 못하죠. 예, 생각도 못해요. 그럴 바엔 안 나갑니다. 어떻게든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은 방법일 정도로 그렇게 쉽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죠. 뭐 어려워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사실 유모차가 있으면 가득 차 있는 엘리베이터에 있는 사람들이 네. 비켜줘야 돼요. 그거는 양보가 아니라 그냥 되게 당연한 어떤 약속 같은 거잖아요. 네. 당연한 약속. 새치기 하지 맙시다 같은 거잖아요. 근데 없을걸요?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리고 유모차 우선이라고 하는,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이걸 어떤 특혜나 애 있는 게 유세야라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이 좀 안타까운 게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네, 어떤 그냥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서 모두들 구성원들이 지켜줘야 되는 약속인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뭔가 얘기하는 것조차도 우리나라에서는 조심스럽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제가 현실에서 맞닥뜨렸을 때 되게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우리 행복한 부분이 참 많죠.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갑자기요? 예,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행복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꾸 우리가 너무 힘든 얘기만 하니까 저출산 국가 아닙니까? 행복한 얘기들 해야 돼요. 지금 분위기가 거의 아이를 낳으면 살기가 힘들어져요. 이런 분위기거든요. 빨리 좋은 얘기 해주세요. 아이를 낳으면 자기 수행을 하게 돼요. 이게 가장 긍정적인 측면인 것 같고 지금까지 나온 얘기 중에. 인내. 제일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아이 키우면서요? 네. 생각 많이 해야 돼요. 시간이 걸리시면 이따 할까요? 아니, 그냥 우선 제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크게 달라진 건 뭐냐면 그냥 저는 되게 별로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별로지만 아이들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아주 별로에서 덜 별로인 사람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네. 네, 근데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제가 35살에 시아가 태어났거든요. 첫째 아이가. 근데 어떤 사람이 35살에 변화가 생긴다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굳어져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내가 어떤 변화를 갖고 싶어도 사실 어려운데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나서 제가 굳이 만약에 어떤 분한테 얘기를 한다면 나는 이거를 굉장히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게 굉장히 좋아요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변화를 겪게 된다는 거. 근데 그 변화가 좋은 거죠, 굉장히. 이번 에세이 집에서 특히나 또 재밌게 본 부분이 있었다면 그 신청전을 읽어줄 때 들었던 생각 그리고 신데렐라를 읽으면서 굉장히 들었던 그 비판 네. 저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았거든요. 일단 심청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하면서 네. 있었던 부분을 조금 읽어보고 싶은데요. 아무리 부모여도 자식이 다 희생할 필요는 없어. 신봉사 옆에는 뺑덕 어멈도 있잖아. 책임은 뺑덕 어멈과 신봉사가 져야 해. 어른이 되었는데도 자신의 처지만 비관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건 옳지 않아. 아빠가 나이 들고 이런 못난이가 되어 있으면 따끔한 충고를 하든지 외면해줘. 아빠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줘. 서운해하지 않을게. 이렇게 나온 부분인데 저는 근데 그 조금 편하게 마음 먹어도 될 것 같다. 지금 여기 그 신청전에서 이렇게 어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좀 바꿔놓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어릴 때 심청전을 읽거나 어떤 동화를 읽었을 때 받아들인 거랑 커서 봤더니 거지 같은 거예요. 아니 뭐 이런 거를 좋은 거라고 우리들한테 알려줬지라는 불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못 하다가 이제 둘째 아이 때문에 동화를 어떤 걸 읽어줄까 하다가 심청전을 우연히 봤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거기 아버지가. 이거는 내가 어떤 교육에 대한 결벽증이 있지 않더라도 무책임하고 이상하잖아요. 자기 딸을 맞아요. 그냥 막 보내고 그 더 이상한 건 또 나중에 뺑덕을 어. 네. 자기는 행복해.
그것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 전체가 다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그런 교육을 떠나서 너무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네. 제가 지금 네. 뭐 어떤 이런 심청년에 대해서 본비한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본비가 아니던데라고 하면은 아 그러면 그래? 그건 네 말이 맞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지고 있는 혹은 이제 저랑 결혼한 하시시박 작가님이 가지고 있는 교육관이나 뭐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겠다라는 건 그 어쩔 수 없는 가이드는 있잖아요. 네네. 근데 아이들이 판단할 수 있을 때가 되면은 그건 맡길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많은 부분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아이들이 아빠 그거 아니야 대신은 난 그렇게 하지 않을래요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뭔가 오케이라고 할 자신은 되게 커요. 네. 이 가족의 이야기 또 부모와 자녀 이야기라는 게 어쨌든 굉장히 내밀한 이야기들이고 그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얘기이기 때문에 100% 전달은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애초에 100% 공감도 불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른 의견이라든지 뭐 비판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올 법한데 그럼에도 자신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책으로 펴내서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어떤 연결성 때문일까요? 네네. 그리고 모두랑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책에 쓴 제가 고민하는 것들 혹은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저한테만 국한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사실은 결혼을 하지 않았던 뭐 아이가 있던 없던 그런 거와 상관없이 모두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고 한 번쯤은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근데 그게 사실 소모적인 막 얘기들만 오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게 너무 궁금했고 나누고 싶었어요. 네. 제가 가진 고민이나 그런 걸. 네. 그래서 그냥 모두랑 얘기를 나누고 이런저런 그게 뭐 비판이 됐든 어떤 얘기됐든 이런 걸 하다 보면은 꼭 결론이 아니더라도 여러 말이 오가면서 내 마음에 남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좀 용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책도 쓰셨고 아이들한테도 책 많이 읽어주시잖아요. 요즘 아이들한테 어떤 책 읽어주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시아는 하루키 에세이를 진짜 많이 읽어줬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제가 막 얘기했어요. 이 에세이는 이런 내용이고 아빠는 이렇게 생각해.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첫째 아이를 키우면서 약간 알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읽어주지 않더라도 우선은 이거를 보게 하는 거? 왜냐면 지금은 이제 그 한글을 모르니까 사실은 그림에 흥미를 갖게 하지 않으면 이걸 볼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냥 보여주고 그냥 얘가 좋아할 얘기, 뭐 꼭 그게 아니더라도 막 재밌는 얘기를 지어줘서 해줬거든요. 제 아내랑. 그랬더니 이제는 그냥 시아는 그냥 봐요, 책을. 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까 되게 신기하게 본비도 그렇죠. 오빠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보고. 네.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네.